오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용카드 소비 금액 등에 대한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액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지금 추세가 매년 환급액이 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환급액이 좀 늘어나게 될까요? 예, 지금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13월의 보너스나 13월의 월급의 성격으로 본인이 정산 후에 좀 더 받게 됩니다만은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토해내야 돼서 그렇죠. 13월의 세금 통보서, 13월의 부채 통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환급 받는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지금 이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근로소득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늘어난 폭만큼 환급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대목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공제제도, 공제라는 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디덕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여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중대 공제가 있어요. 예.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기간을 없던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때 과표를 줄여주거나 그것을 소득공제라고 그러고요. 예. 이미 세금이 계산돼 나왔는데 그중에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거 이것을 세액공제랍니다. 이 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공제의 폭도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평균 1인당 소득 공제한 이후에 63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13월의 보너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또 다른 1,300만 명은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예. 나머지 300만 명 정도는 세금을 더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이번에 세금 정산을 좀 더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잘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거든요.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은 이제 국세청이 회사에서 바로 이제 자료를 제공받아서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얼마나 간소화가 된 건가요? 거의 혁명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번 제도로서 일반 예. 과세 납세자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 연시에 이 소득 공제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연말 연시 12월 1월 달을 회상해 보면 예. 그때마다 공제 연말 정산을 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요. 예. 과거에는 자료를 일일이 다 챙겨야 했었는데 이제 최근 십수년 전부터 국세청이 원천적으로 자료를 대부분 챙겨줍니다. 그래도 좀 빠지는 자료들이 여전히 있어 왔어요. 예. 그리고 또 국세청이 챙겨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고 잘잘못을 가려내고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됐는데 예. 올해부터는 전산망을 아주 획기적으로 더 확충을 해서 만약에 회사하고 근로자가 미리 합의를 해서 예. 먼저 일괄 신청서를 접수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료를 하나하나 뽑는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신청서만 작성을 하면 국세청과 회사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이런 예. 시스템으로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국세 행정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꼽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 제도는 현재 카드는 15%, 또 체크카드라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은 사용 금액의 30%까지를 이것을 소득 공제 금액에서 빼줍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설정하는 과표에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쳐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네. 전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카드 사용량이 자기가 연간 받는 소득 급여의 25% 미만이 되면 예. 여기서 한 푼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25%를 넘긴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 이거를 써내면 나중에 추징금 또 벌과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최고 한도까지가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는 30% 이래 됐는데 예. 2021년도 사용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올 한 해만 예. 이 대목이 지난해보다도 5% 이상 사용했다면 물론 그것도 자기 소득의 25%를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예. 전년 동기 대비 5%가 증가하면 최고 100만 원까지를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예. 이번에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기부금 공제율인데요. 기부금을 냈을 때 그 기부금의 일정액은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 나온 세금에서 바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같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세액 공제가 소득 공제보다도 세금 탕감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이 기부금 이제 공제율도 5% 포인트를 더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도 공제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2021년도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지금 와서 쓰는 돈은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예. 지금 밖에 나가서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내년 적용인데 중요한 것은 잘못 적용했을 때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고 예. 그만큼 자기가 계산을 잘못하면 공제를 적게 받고 또 그 공제 받을 요건이 아닌데 이를테면 배우자, 자녀 같은 경우에 그 배우자가 1년에 100만 원이라도 급여 소득이 있으면 예. 공제 합산 대상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수를 해요. 예.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가산금까지 다시 추가로 추징을 당합니다. 예. 이 대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지난 일이니까 이제 올해는 또 꼼꼼히 또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실 많이 쓴다고 해서 다 그게 공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20%, 25% 이상 써야 한다고 해주셨지만 뭐 자동차 구입도 제외되는 항목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도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예. 신용카드를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최대 지금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는 15 그리고 체크카드는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30% 내가 쓴 카드의 30%까지는 세금을 깎아주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과표를 그 30%만큼 깎아주기 때문에 예. 각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서 실제로 탕감되는 세금 규모는 차이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25% 예. 자기 소득의 25%가 안 되면은 이 또한 그 일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대목이 바로 자동차 같은 거 한 번에 사면 예. 2천만 원, 3천만 원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금액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식품 물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가 참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커피 값이 오르는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그리고 믹스커피는 맥심 가격이 오르는데 아무래도 원자재나 물류비가 올라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제 식품업계 입장인데 아무래도 커피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죠? 그래서 커피가 국민 음료가 됐는데요. 커피값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오르게 되니까 특히 그 인상폭이 거의 10% 이상 오르는 품목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계비 지출이 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스타벅스, 동서식품, 맥심 이 두 군데가 인스턴트 커피는 물론이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각 가맹점에서 예. 직접 만들어서 파는 그 커피값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 따뜻한 그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착한 가격 4,100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4,5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커피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또 더 올린단 말이죠. 물론 커피 회사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예. 비용도 올라가고 물류비도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은 예. 물가가 심리고 한쪽에서 올리면 커피 값이 올리면 그 커피를 가지고 장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판매하는 요금을 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쇄적으로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플레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 사랑을 받아왔던 커피 회사들의 이번 새해 연초 되자마자 가격 올리는 거 예.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최근에 우유값 올랐죠. 라면값 올랐죠. 각종 칩, 콘칩 다 올랐습니다. 특히 생필품 가격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르니까 서민들 가게에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물가가 변동을 반영하는 게 국민연금이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이제 반영해서 오르잖아요. 이번 달부터 인상이 됐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정확하게 2.5% 오릅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 원 받는 사람이다. 이러면 10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국민연금법에 그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흔히 CPI라고 그런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 금액만큼을 그 다음 해에 보충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연금도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분을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 연시에 발표됐는데 정확하게 2.5% 올랐습니다. 그만큼이 올 1월 달 국민연금에부터 적용이 돼서 국민연금의 급여가 조금씩 더 증가합니다. 예, 그만큼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일단은 1월엔 동의를 했지만 지금 4월부터 전기요금도 인상한다는 예고가 있거든요. 뭐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더 높아질 전망인데 지금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은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또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요금은 사실 정부가 인내를 갖고 그동안에 상당한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계를 위해서 자제를 해왔거든요.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인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공공요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데가 전기료, 또 가스료, 이게 국민적인 부담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도 더 이상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2분기부터 4월 달부터는 올리겠다고 이미 공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공공요금 인상 폭탄도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특히 중산층들 또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실물 자산을 많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임금 자산은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급여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이 대목은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서민들의 유효 수요를 줄여가지고 소비를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이달에도 한 번 또 할 것 같은데 금리를 자꾸 올리게 되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해서 한쪽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둔화되는 최악의 상황, 그것을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성장률이 높아서 인플레 하나가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또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정책 당국이나 각 경제 주체들이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성장률이 그래도 뒷받쳐주고 있으니까 좀 버틸만한데 앞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